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외 주재관들의 탈북 행렬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머니에 김정은의 통치 자금까지 갖고 귀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사정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의 송봉선 교수,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이게 아마 국정원이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송 교수님, 북한의 해외 주재관들 탈북 2013년에 8명인데요. 2014년이 되니까 조금 더 늘었어요. 18명이고 올해도 10월까지 이렇게 집계한 내용인데 무려 20명이 탈북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경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각종 그 제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외화를 좀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쥐어짤 때는 이런 해외 주재원들, 공관원들, 또 무역 주재원들, 또 각 상사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할당량을 줘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여라. 그래가지고 뭐 때에 따라서 5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각 거점에다 할당을 하니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이라는 데가 나가서 그 막막한 데서 각종 제재를 받는 데서 그런 걸 그 많은 돈을 확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가운데서 불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뭐 시가를 가서 밀수를 해다가 갖다 판다든지, 네. 뭐 주류를 갖다 밀매를 한다든지, 마약을 밀매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불법 행위를 해서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때에 따라서는 안 되죠. 네. 거기다가 또 이게 안 되면은 소환이 돼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면 처벌을 받게 되죠. 이래저래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리 막말로 얘기해서 네. 안팎곱사가 되는 그런 실정이죠. 이런 예. 실정에서 북한의 해외 주재원들은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저 김정은 정권 이 하에서는 어떠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줄줄이 탈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중한 업무를 넘어서서 위법까지 저질러야 되는 이런 고충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 놀라운 게요. 귀순한 이제 주재관들 가운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지만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도 이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까?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빼서 가지고 귀순한다는 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 자금을 관리하는 네. 그런 특별한 지위와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활용한 거죠. 최근에 들어오신 분입니다만은 몇 분을 만나봤어요. 그 돈을 많이들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을 가져온 그 방법은 그렇더라고요. 해에서 김정은의 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면 자금이 안전치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충성하는 사람들로 오랜 동안에 지켜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그 해외 은행 거래를 제한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시간에 이 가치의 어떤 변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태 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타이밍의 급박성 문제가 있었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마 신변 안전이 문제가 됐겠죠. 네. 이 세 가지 때문에 자기는 튀었다라고 하고 나올 때 이제 자기가 모든 그 은행 거래의 그 권한이 있으니 바로 찾아가지고 안 나오는 것이 다만 이제 공항을 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정은 그 돈주 은행 잔고에서 돈을 빼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제 옮겨놨고 일부는 가지고 들어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경우에는 이 순회 이런 그 과장으로서 이 그 대사관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김정일 상납금 자금을 이제 모을라 가방을 들고 다닌 거죠. 물론 그 애교 행랑이었습니다. 가서 이제 이 대사관 저 대사관 해 지사들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원래 북한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 가운데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안 이게 들어갔군요. 저로 이게다 해가지고 튀어서 왔다.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예, 또 인터뷰를 그렇죠. 하신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네. 아주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아주 깊은 신뢰를 통치 받죠. 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를 좀 가지고 들어온 걸로 그 액수는 파악됐습니까? 제가 알 수 없어요. 뭐 말도 안 해주지만은 예. 그 사람인 그 정도의 역할을 하자면 우리가 뭐 여기에 남한에서 이제
급을 따진다면 예. 아마 적어도 우리 막 강력 국장급, 7국장급의 꽤 높은 그 엘리트 정도의 층인데, 권한이 그렇죠? 있어야 네. 오히려 권한이 더 이상의 권한이라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을 다루니까. 네. 그 중앙당의 과장 이상이었어요. 가장급의 예. 간부였으니까 큰 간부였죠. 금전, 김정은의 이제 통치 자금까지 빼서 이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놀랐던 게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북한에 무려 370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장마당인데 장마당이 무려 380개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북한 사회 많이 변하고 있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주민들이 당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어떤 돈에 대한 그 자본에 대한 걸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식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최근에 와서 상당한 의식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원 등에서 이렇게 파악된 바에 의하면 탈북 하는 양반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 북한의 장마당이 이제 그건 400개가 되는데 모든 생필품은 이제 여기서 구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돈이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말하자면 북한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부패해지고 있는데 소위 뇌물을 주는 걸 뇌물을 괴인다 그렇죠. 그래서 뇌물을 괴인다 그러는데 이 돈을 주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노동당이나 군부가 모두 다 이제 이 돈으로 이제 다 이렇게 뇌물로 모든 게 이제 허가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통행을 한다든지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뇌물로 통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이 이런 노동당이나 차라리 이런 옛날에 군에 가서 일부러 노동당원이 되려고 그랬는데 요새 그런 노동당원은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돈만 벌면 모든 게 다 되니까 장마당에는 그야말로 맞다나 전자제품도 남한에 있는 전자제품도 없는 게 없이 다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북한에 약 한 20만 30만 되는 이 부유층들은 좋은 차를 또 탄다고 그래. 일부는 네. BMW나 벤츠 같은 거 이런 거 탄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봐서 그 사람들이 꼭 국가의 지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제 자본주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370만 핸드폰 소위 말해서 손전화기죠. 예. 저들 말로. 이 손전화기가 이집트의 오라스콤사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확산이 됐는데 이러한 통신기기를 통해서 이 정보가 또 빨리 전달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통해서 또 이게 소위 돈을 버는 매개 수단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회가 상당히 바꿔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신흥부자들이라고 하죠. 이제 북한의 새로운 세력들, 예. 부유층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예. 그런 분위기를 좀 전해주셨습니다. 해외 주재관들이 이탈을 하고 이렇게 망명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좀 내놓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일부나 아이들을 이제 평양에 묶어두고 중간에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좀 내놓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인가요? 증언을 좀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건 어제 오늘 아니고 북한이 이제 해외 애교를 이제 시작해서 초창기부터 이제 그 장장 수십 년을 해온 그런 하나의 어떤 애교 간 인질 정책인데요. 근데 예전에는 북한의 가족, 딸이나 아들 한 명씩 남겨두는 것으로서 튀면 얘를 우리는 결국은 처리하려 정치범 수용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애의 운명은 그걸로 완전 쫑나는 거죠. 부모가 튀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말입니다. 달라졌어요. 예. 이게 인질이 안 된단 말이죠. 완벽한 예전처럼 인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일 초창기에는 북한이 인권 문제 가지고 국제사회가 그렇게 떠들지를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 북한의 정보가 사실상 우리 지금처럼 이게 회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외에 나간 사람들 튈 때 우리 아들, 딸 걱정하다가 최근에는 뭐냐
나가서 내가 와수다라고 이거 방송에 나타나지 않고 네. 내가 조용히 숨어서 뭐 드러내지 않고 산다라고 하면 북한 정권도 구태여 그 사람이 자녀를 갖다가 해코지할 일이 없단 말이죠. 왜? 아. 그 사람을 건드려 놨을 때 이 사람이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내 자식을 해코지라니 내가 죽기 살기로 너희 북한 정권이 가장 어두운 면을 국제사회에 고발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인질로 된 애를 놓고 서로 북한 이 김정은과 이 부모들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기는 지금 뭐 해외에서 20명 나왔지만 우리가 TV에서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 대신 네. 안 나오는 대신에 북한이 남겨둔 그 자녀들은 당분간 이렇게 어떤 혹독한 처벌, 정치범 수용소까지는 안 갈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지탄하고 있는 예. 인권 문제와 좀 인권 문제, 맞물리는 가장 어두운 부분들. 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 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겁을 먹고 있겠네요. 이걸 뭐 어떻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문제겠어요. 그렇죠. 튀면 예. 제발 가서 이게 가는 건 가시는데 예. 돈을 가져가지 말고 그 돈을 제발 가져가지 말고 김정 돈이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가서 이걸 하지 말고 인권 문제나 북한이 가장 어두운 예. 부분들을 그래 나가 숨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뭐 사실 당장 어쩔 수 없으니까 기회가 그 정도는 되면 용인한다. 예, 용이 뭐 어떤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당장은 어쩔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어쨌든 그것도 과거와는 굉장히 좀 달라진 많이 모습 중에 달라졌죠.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엘리트 이제 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에 염증을 느껴서 이제 탈북을 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북한에서 그렇게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대북 방송의 영향이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 대북 방송을 계속 주기적으로 듣다 보면은 북한 체제 자체에 좀 염증을 느낄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최근에 뭐 지금 탈북자가 한 뭐 2만 8, 9천 명 되는데 이분들의 얘기 중에 한 80%가 이 대북 방송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자유북한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 그다음에 통일 방송 여기 이 방송들을 들었다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 대개 보면 하루에 뭐 2번, 3번 2시간 정도로 해서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쏴주는데 이게 이제 그 북한에서 들을 때는 여기서 취약한 시간에 보내는 거죠. 뭐 저녁 늦게나 새벽에나 이런 시간에 보내는데 그런 걸 몰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러한 듣는 기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마당 같은데 요새 뭐 각종 기기가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구독해 가지고서 이 방송을 듣고서 남한 소식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결국은 우리 통일 방송이나 이런 데서 탈북자들이 나와서 결혼할 때 여기 나와서 생활하는 게 생생하게 다 들을 수 있죠.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이 탈북자분들이 상당수가 북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네. 여러 가지로 여기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낸다고도 그래요.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이래저래 해서 그런 망을 통해서도 북한에 여러 가지 남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유와 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북한의 엘리트들은 결국은 동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앞으로 이게 이제 북한 체제가 상당히 붕괴 조짐에 이를 수도 있는 강력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방송들이. 그렇습니다. 예. 북한 사회에 있어서 변화의 어떤 중요한 징후들이 분명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들의 북한 탈출. 그런데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국내가 아니라 한국행이 아니라 제3국을 이제 제3국행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나라로 갑니까?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리고 네. 유럽이고, 그리고 이제 남미 순으로 나타나죠. 그게 좀 안전하다고 느끼나 예, 보죠? 북한에서부터 일단 머니까 지리적으로 북한이 예. 해코지를 할 수가 없고 아. 또 남쪽에서 물론 뭐 같은 우리 뭔가 한글만 가지고도 뭐 별 무리 없이 문화적 차이는 좀 있을지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워낙 남한 이 사회가 상당히 좌우의 이념 대결 때문에 시끌벅걸하고 그리고 또 일부 탈북자들이 이제 그 표매를 받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뭐 상당히 고위직인데 우리 같은 고위직이 남쪽에 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나 사실은 그냥 그 기대값이 그 맹목적으로 큰 거죠. 네. 갔으니 뭘 좀 해주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썩 그 많은 인원이 또 상당히 바람직한 수준에서 대우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자기들이 뭐 해외 활동을 통해서 돈도 가지고 있지. 네. 그러니까 좀 보다 안전하고 북한과 거리가 멀면서 영향도 적게 받는 그런 곳을 찾게 되는 예, 거죠. 미국이나 유럽 쪽을 선호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 엘리트층의 북한 그 이탈 현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황장엽 선생이 노동당 비서였는데 국내로 들어와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그 사건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정도 사실 급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소위 실세는 아닐지라도 북한 사회를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엘리트층들이 북한을 이탈한다는 것은 북한 사회도 분명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붕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예,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역시 뭐 최근에 그 탈북한 사람들 그 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특히 뭐 이제 39호실 그 뭐 돈줄 네. 그 북한의 지도자의 돈줄 이런 데 사람들 탈출하고 또 뭐 보위부 사람도 탈출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이 저 도당 그 비서 간부급 이런 사람들도 탈북한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그 탈북할 때 그 본인 탈북한 것이 그것이 주변에서 안 알려질 리가 없죠. 그렇죠. 다 알겠죠.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 엘리트들 간에 이게 입소문으로 계속 퍼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 북한 체제는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특히 이제 황장엽 선생도 그 전에 보면은 그 자기가 외화벌이 수단으로 여광무역이라고 북경에다가 김덕홍이를 내보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남한 소식을 계속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각 기관들이 네. 이런 그 대회 줄을 놓고 앉아서 이런 게 도망가는 사람들, 탈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바깥에서 소식이 들어오게 그렇죠. 되고 예. 엘리트들이 역시 이게 불안정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북한 지금 김정은 체제에 상당한 영향이 올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게 장기화되면 분명히 북한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가 않더라도 충성심도 많이 약해질 것이고 또 공동체 의식이랄까 그런 것도 분명히 좀 옅어질 텐데요. 김정은 체제는 하지만 지금 집권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전문가들 분석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공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은이 체제를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요인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저는요 제 나름대로 이야기한다면 오직 관성입니다. 관성. 관성. 예. 관성, 네. 물리적 체제나 인간의 체제나 네. 사회 체제나 다 어떤 본래의 어떤 상황들을 좀 지속하려는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속담에 돼 있지만 큰 집이 기울어져서 3년은 간다. 허물어지기 사이에 3년은 버틴다는 소리 있는데 예. 북한이 지금 현재 김일성 때 잘 되었던 뭐 정치적 사상적 쇠뇌 그리고 김정일 식의 그 강력한 그런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더 굴러가는 거지. 사실 지금 뭐 북한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념적인 어떤 통일성이었거든요. 또 이념적인 헌신성이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이제는 없는 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서 그래. 그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담을 느끼면서 중국으로 가고 어디로 가지 말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보자.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네. 이것까지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북한 체제는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관성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성이 저는 끝날 때 된 거죠. 특별한 김정은이 특단의 어떤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고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못 내놓는다면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습니다. 연설할 때 네. 70도 연설 때 인민을 96번을 그렇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 이제 중이죠. 이제 24일부터는 2차 상봉단이 만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남과 북이
통일을 좀 지향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북한에서 염증을 느끼고 이탈하고 있는 이 귀순하고 있는 엘리트층들을 우리가 통일에는 어떻게 통일이라는 그 지향점에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북한의 역시 그 황자엽 선생이라든지 또 뭐 지금 양강도 같은데 중요한 인물도 내려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취약점과 예. 통일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이 가능한 행동 방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러한 그 지식이 우리가 많이 집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통일에 활용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 탈북자들이 이 지식인들이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통일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 다 내려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별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우리가 통일을 하는 요소에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취약점이 뭔가,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뭔가. 이거 김정은 체제가 이렇게 지금 4년이 우리가 예상하기는 빨리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4년 동안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체제가 계속 돼 간다면은 우리 핵 문제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을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탈북자 엘리트들을 잘 귀순했을 때 이거를 보호하고 이들을 잘 지원하고 이들로부터 많은 지식을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엘리트층들 귀순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 두 분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송봉현 교수 그리고 김은광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